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한국에 간다는 사람이 주위에 상당수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가격도 성수기에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래도 비행기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묶여 휴가다운 휴가를 떠나지 못해 미국행을 결정한 경우도 있고 미국에 보내놓은 자녀들 졸업식을 보러 오는 부모들도 상당수 됩니다. 이렇게 붐비는 항공여행은 3년 만에 정상 레벨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풍력 에너지, DNA 테크놀로지, 살러리 높은 직업, 3년 크루즈 업데이트, 그리고 사라지는 매물들입니다. 요새 다니다 보면 바람,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윈드 터바인이라고 부르죠. 이 모습은 잘 아시겠지만 길쭉한 파이버글라스 블레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렇게 가서 보면 풋볼 구장의 절반 정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바람과 혹독한 기후 상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수명이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서 있는 터바인의 90%는 재활용, 리사이클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빙글빙글 도는 블레이드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에폭시 레진으로 접착되어 있고요.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이것을 분산시키고 처리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블레이드는 땅에 그냥 묻히거나 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친환경을 대표하는 이 풍력, 윈드 에너지의 부정적인 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덴마크의 바람, 윈드 회사인 베스타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혁신적인 해답이라고 부르면서요. 터바인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내놓은 기술은 화학적인 기술로 낡은 블레이드를 액체로 분해하고 아주 질 높은 새로운 재료로 둔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새로운 블레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산업계에서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머티리얼 엔지니어인 클레어 발로 씨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모습을 보면 와이오밍주의 캐스퍼 지역에는 이 땅에 묻는 랜드필에 수많은 긴 흰색 블레이드들이 묻히기 전에 대기 중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주의자들이 이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난리가 나기도 했죠.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는 꾸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물을 이용하는 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리뉴어블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화석 에너지를 여기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이용한 터바인들, 이제 첫 번째 세대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명이 다다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세대 터바인들로 교체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새로이 만들어진 터바인은 길이가 한층 더 길면서 한 번 돌 때마다 바람량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타입 등 발전된 기술들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세대들 처분되어야 될 터바인 쓰레기들이 미국에서만 2050년에 가서는 220만 톤에 달할 것이고 글로벌 차원으로 봤을 때는 무려 4,3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용되는 옵션들은 낭비가 상당히 되고요. 환경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합니다. 이것을 태우는 과정은 대기 오염을 당연히 일으키고요. 땅속에 묻는 방법도 독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터바인 블레이드의 재료는 재활용이 너무 힘들고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안에 있는 에폭시 레진을 열을 가하면 이렇게 해서 태우고 나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덴마크 회사 베스타스는 이 새 기술이 앞으로 큰 기대를 걸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산업계들이 이 우리의 기술에 거는 희망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번 기술은 덴마크의 공과대학 아르호스 유니버시티와 미국의 에폭시 회사인 올린과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액체 케미컬을 이용해서 블레이드를 에폭시 조각과 파이버로 분리시키는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진 에폭시 레진을 올린 회사에 보내면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에폭시 퀄리티로 전환시켜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 사용되는 케미컬은 아주 저렴하고요. 독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고 대량으로 가능해서 언제고 공급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아주 낮고요. 여기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방출도 거의 없는 기술입니다. 이거 이상은 디테일은 더 공개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케미컬이나 또 이런 과정에 몇 번 반복되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비밀이라고 유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방법은 특허 신청 중이고요. 다른 회사들에게도 사용 라이선스를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조만간 파일럿 시설을 마련해서 더 광범위한 스케일로 2년간 테스팅을 거치고 상업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것은 여러 과학자들과 회사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수년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작은 스케일 실험이었고 결정적인 결론을 낸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이 블레이드를 갈아서 다른 산업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블레이드를 갈고 운반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몇 개 회사들은 실천에 옮긴 곳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자재 매니지먼트 회사인 베이올리아는 이렇게 낡은 블레이드를 시멘트 생산의 재료로 변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이곳은 블레이드를 갈기갈기 절단해서 시멘트 회사에 보냅니다. 이 방법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 생기는 대기 오염을 27%나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2,600개가 조금 넘는 숫자의 블레이드를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테네시주에 베이스를 둔 카본 리버스는 미국 에너지 디파트먼트와 협조해서 높은 열을 이용해서 이런 케미컬 리사이클링 기술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래스 파이버를 만들어내고요. 이것은 새로운 터바인 블레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 또는 쇼핑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본 리버스는 41개의 블레이드를 재활용, 이 방식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이면서 앞으로 하루에 5,800개 블레이드 리사이클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 2022년 미시간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글래스 파이버와 식물 베이스로 만들어진 폴리머를 합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레진을 블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재활용이 한층 더 수월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터바인 블레이드나 또는 랩탑 컴퓨터 커버 아니면 전기 공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환경적인 차원의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활용되는 과정에 환경에 치명적인 여파를 가한다면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요. 이제 1세대 터바인 블레이드들이 낡아가면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친환경적인 재활용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요새 DNA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것이 지금 강력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전에 발견된 시신이 누구인지 알아낸 것인데요. 이 얘기는 1997년에 알라바마주의 유니언 그로브 숲속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군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제 케이스로 밀려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남성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시체는 계곡 속 물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머리나 팔다리가 사라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신의 여러 군데는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조사 과정이 그만큼 더 어려웠겠죠. 결국 수사 셰리프 디파트먼트는 어느 단서도 잡지 못하고 손만 놓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2019년 조사팀은 DNA 기술 회사와 팀을 새로이 구성하고 케이스 단서에 서서히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시신에서 DNA 단서가 될 만한 샘플 수집 과정을 한층 더 정확하게 실행했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결국 그때 당시 20살이었던 산타바바라의 제프리 더글러스 킴지라는 이름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사망한 것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계는 DNA 기술과 조사에 의존해서 범죄가 조사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현재 정해진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측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수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또 다른 좋은 예가 2018년에 체포된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번에 일은 버지니아주에 베이스를 둔 DNA 기술 회사 덕분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Parabon Nanolabs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과학자들은 지난 26년이 지난 케이스를 이 DNA의 질적인 하락과 또 박테리아 오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 케이스의 해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는 유전자 조사 방법 그리고 SMP 테스팅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4촌에 6촌에 8촌 이후까지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누군가의 아이디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패러본 팀은 시신에서 나온 DNA와 먼 친척 몇 명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매치 확률은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아내는 데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거기다 팀은 DNA 피노타이핑 기술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했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본인의 DNA 정보를 데이터의 베이스에 올려놓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추가의 친척을 몇 명 더 찾게 되었고요. 그동안 모인 데이터에 비교하면서 시신의 아이디가 누군지 상당히 정확한 확률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실은 강력계 연락을 취했고 시신의 부모에게까지 연락이 단 것이죠. 현재 셰리프 디파트먼트는 킴지 씨 사망 당시 왜 이 사람이 알라바마 북부 지역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팀에 의하면 아마도 단순히 이 지역을 지나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의 사망의 이유는 살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 외에도 케이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라 그렇다고만 말합니다. 추가의 DNA 증거들을 종합해서 조사해보고 이 조사는 더 자세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강력계 살인 사건이나 미제 사건들이 DNA 기술을 완전히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이런 기술에 맞서서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맞서는 데는 이 프라이버시 이슈가 가장 큽니다. 2019년 올랜도에서 있었던 연쇄 강간범을 추적하는 과정에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강력계에서는 이런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다는 측과 팽팽하게 맞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함부로 내줄 수 없다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 플로리다주 판사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강력계에 허용할 것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100만 명이 넘는 DNA 기록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런 오더가 나온 것으로 기록됐는데 이렇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경찰 조사와 형사들에게 최고로 값진 것입니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제로 남아있는 케이스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에 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정해진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당연할 텐데요. 경찰의 남용 가능성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이 강한 룰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한 비밀 방법을 동원해서 민간 회사들과 샘플을 마음대로 공유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형사들이 유전자나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는데 유니폼한 절차나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인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로 이 방법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진정 유전자 기술이 동원되게 되었을 때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거의 거부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풀리는 많은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찰과 강력계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DNA 기술은 혁신적인 도움과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죠.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두고 한층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는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여기저기서 졸업 시즌이죠.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인으로 직장을 찾을 때 당연히 샐러리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죠. 물론 모든 것이 개런티는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리포트를 보면 가장 높은 샐러리 탑 1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요. 직장 생활이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가장 연봉이 높은 전공 분야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현재 젊은 Z 제너레이션들, 지금 레이오프의 여러 가지 불확실함이 많은 상황에 어떤 분야 전공과 직업 선택이 좋을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단연코 최고 보수를 보장하는 분야는 이공계 STEM입니다. STEM 필드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미 교육청 Department of Educatio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직장을 잡고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학에서도 대학 안에 들어가서도 어느 분야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런 보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학사학위죠. Bachelor's Degree를 얻고 나면 2년제 졸업하고 받는 Associate Degree보다 한층 더 높은 인컴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앞에 말한 STEM 분야,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 분야는 단연코 선두입니다. 이 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제일 앞장이고요. 1년의 연봉이 10만 5천 달러로 나와 있고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이 9만 2천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선호되는 전공 필드 이것을 분야로 쭉 해보면 꼭 샐러리가 제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기로만 따진다면 이 탑 10 중 오직 3개만이 연봉 5만 달러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동시에 받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은 경우에는 배첼러 학사 학위와 비슷하게 스템 필드에서 그래도 가장 인컴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학사 학위보다는 교육 레벨이나 기간이 더 적게 걸린 이유로 인컴은 액수면에서 한층 더 낮았습니다. 4년제 대학 학위 없이 이 AA 디그리만 가지고는 연봉 7만 달러 수준까지 간 직업도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면 Physical Science Technology가 나와 있고요. Bioethics, 또 Medical Ethics, Construction Engineering Technologies가 들어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은 분명히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 레벨이 높을수록 직업을 잡고 받는 인컴 레벨은 비례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야를 전공하느냐는 인컴 액수에도 크게 작용한다는 결론이죠. 이 중에 지금 관심 있게 떠오르는 직업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perations Research입니다. 이것은 분석가인데요. 수학을 이용해서 이 특정 회사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1년 연봉이 11만 2천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직업 숫자가 전국에 10만 개 조금 넘는다는 것, 몇 개 안 된다는 분석이죠. 다음은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아주 고소득 전공 분야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커리어입니다. 평균 연봉이 10만 5천 달러로 나와 있고 미국 내 풀타임 직장인 인컴 중간 수치인 5만 7천 달러보다 한층 높은 살러리 액수이죠. 또 가장 파퓰러한 전공, 인기 선호도에서 이해가 나와 있는데 간호사, 너싱이 평균 인컴이 7만 6천 달러로 나와 있고 커뮤니케이션 전공이 4만 9천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살러리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이라든가 회사 타입도 작용하죠.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다양한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대학을 갈까? 이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비해서 이 전공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는 것도 겸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요즘 지속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대학 학비와 모든 경비로 인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대학 가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짊어지고 나오는 학자 융자는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나타나듯이 그래도 대학 교육과 학위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발표와 지표에도 보면 배첼러 학위는 어소시에이트 학위보다 더 높은 인컴을 얻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의 살러리 평균을 차례로 나열해 보면요. 학사 학위, 배첼러 디그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전공 분야에 따라 정리해 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 Operations Research는 11만 2천 달러가 평균 연봉이고요. 이어서 Naval Architecture 그리고 Marine Engineering 이게 해양 공학이 되나요? 이거 10만 9천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Computer Science가 10만 5천 달러이고요. 그 다음은 Marine Transportation 해양 운송 전공이 되겠네요. 10만 4천 달러이고 그 다음은 바로 수의과입니다. Veterinary Medicine인데 이것이 9만 7천 달러. 이어서 석유공학이라고 부르는 Petroleum Engineering이 9만 7천 달러이고요. 이어서 약학이죠. 약학 Pharmaceutical Science가 9만 4천. 그리고 줄줄이 이어져서 대부분이 STEM 필드인데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런 것들이 9만 2천에서 9만 5천 달러 연봉 사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 간에 아주 파퓰러한 이 선호되는 전공들 중에 이 샐러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가장 선호됩니다. 연봉이 5만 8천 달러로 나와 있고 이어서 간호학이 7만 6천 달러가 두 번째로 이 파퓰러한 전공이네요. 그리고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4만 3천 달러, 크리미널 저스티스 4만 9천 달러, 어카운팅이 6만 4천 달러로 나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4만 9천, Teacher Education 교육학이 되겠죠. 4만 2천 달러. 그리고 생물학 Biology가 4만 9천. Liberal Arts and Humanities 교양 인문학이 되겠네요. 4만 4천 달러.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체육학이 4만 7천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전공을 선택하시고 멋진 커리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내용의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 Life at Sea라는 정말 바다에서 삶이라는 의미로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전 세계를 도는 크루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총 13,000마일에 달하는 여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이고 3년 동안 크루즈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약 3만 달러가 조금 넘으면서 총 액수는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프로젝트이죠. 다가오는 11월 1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출항을 할 예정이고
전체 375개 항구에 정박하고 이 중에 208군데에서는 하룻밤도 머물게 됩니다. 총 135개 국가의 7개의 대륙을 모두 커버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인도의 타지마할, 멕시코의 기자 피라미드, 마추픽추, 중국의 만리장성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개의 캐빈이 있고 1074명의 승객을 수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한 크루즈의 모든 시설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고요. 또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완벽한 스케일로 비즈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고요. 미팅룸에 14개 오피스, 그리고 도서관, 라운지, 커피 라운지 등 모두 무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차원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갖추었다고 말을 하면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연결, 커넥티비티가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Life at Sea 예약 부킹이 뜨겁게 시작되고 불과 몇 달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약을 마친 승객 중에 상당수가 이 환불, 리펀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로 변한 것입니다. Life at Sea의 크루 전원은 선박의 적절한 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대화가 결렬되면서 이 모 회사인 미레이 크루즈와 결별을 선언하고 떠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떠난 Life at Sea의 전 매니징 디렉터인 마이크 패터슨 씨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본인과 모든 창립 멤버들 프로젝트에서 떠났다고 확인한 컨펌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로젝트가 캔슬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반대 측인 메레이 인터내셔널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디렉터인 캔드라 홈즈 씨는 웨비나를 통해서 이것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지금 크루즈는 절대 캔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꼭 실행시킬 것이다. 예정된 대로 11월 1일 출발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캔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작 11월 1일 출항할지 아니면 다른 선박으로 출항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Life at Sea를 이끌 선박은 제미나이라고 홈스 씨는 재강조하면서 새로운 선박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모든 승객들에게 얼마의 선박 무게에 몇 개의 캐빈이 들어갈지 등 모든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confidentiality 요구 조건의 이유로 선박의 이전 이름과 어느 회사에서 선박이 팔렸는지 등등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Life at Sea 선박의 세일즈 앤 마케팅 전 디렉터였던 이리나 스트람비츠키 씨는 1074명의 승객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지만 엔지니어들과 분석한 결과 바다항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항해에 절대 부적절하다는 전문 견해를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CNN의 이메일을 통해서 홈 씨는 이것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티피켓이 지난 2022년 11월에 이슈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2023년 3월 이후에도 제미나이는 승객을 태우고 에이전시 에게해를 항해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미 디파짓을 내고 예약을 한 사람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역시 홈스 씨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모든 우려와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전 방송 내용에 제가 주인공으로 말했던 이 쉐런 레인 씨는 은퇴한 하이스쿨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캐빈의 예약을 마친 여성인데 3년간 크루즈를 준비하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의 95%를 팔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든 크루즈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나에게는 Life at Sea가 캔슬되었다고 통보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레이는 여전히 계획대로 떠난다고 알려왔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Life at Sea 매니지먼트 선원 전체가 사라진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놓고 떠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 나는 누가 옳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는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에는 알러지가 있을 정도로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모든 이슈들과 위험들을 계산한 하에 내린 것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도 위험도가 높아 가지 않기로 마음 바꾸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에 $3만, 3년 동안 거의 $10만 나에게 투자하려 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들여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출발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위 몇 사람처럼 집까지 다 팔고 모든 살림살이를 팔아치우면서 준비했던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 캔드러 홈 씨는 현재 예약은 50%가 찼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 리펀드를 해준 케이스는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변명합니다. 최근에 많은 혼란으로 주저되고 리펀드를 요구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리펀드 과정이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제는 빼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크루즈를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쩔지 이 망설임에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걸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쇼핑이야말로 이제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광고 등으로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제는 손가락으로 구입이 가능한 세상이죠. 글로벌 연구기관 코어 사이트에 의하면 2023년에 미국 내 스토어 문 닫는 매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 2022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2,603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상황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Bed Bath & Beyond라고 있죠. 이곳은 올해 360개 매장을 문을 닫습니다. 타월이라든지 부엌용품, 데코레이션 필러 등 이런 것들 구입하던 곳인데 지난 4월에 파산 뱅크럽시를 신청하고 전 세계 나머지 360개 매장 문을 닫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매장의 문을 닫아왔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든 매장이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 안의 모든 것들이 리퀴데이션 세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비드스 브라이들입니다. 지난 5년간 두 번째 파산을 파일했는데요. 이 결혼과 포멀 의상 스토어이죠.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는 한 300개 매장은 올해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체인점은 지난 2018년 처음 파산을 신청했고요. 두 달 뒤 새로운 오너,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펌인 오크트리 캐피털이 생기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해지고 회생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Bye Bye Baby라는 스토어이죠. 이곳에 120개 매장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 Bye Bye Baby는 사실 Bed Bath & Beyond의 시스터 스토어 체인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Bed Bath & Beyond와 문 닫는 것과 패키지 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역시 이곳에서도 리퀴데이션 세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Tuesday Morning입니다. 디스카운트 스토어이고 가정용품 체인 매장인데 올해 나머지 200개 매장을 닫게 됩니다. 지난 4월 회사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발표하면서 모든 것을 30% 세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2020년 5월 코비드 팬데믹이 한참일 당시 처음 파산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230개 매장을 닫았는데 그렇지만 최근 파산을 다시 신청하고 나머지 모든 매장을 닫게 됩니다. 이 다음 이름은 잘 아시는 풋로커입니다. 스포츠 신발 마켓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다가오는 2026년까지 이 쇼핑몰 안에 위치한 매장들 중 퍼포먼스가 낮은 것들을 400개 닫을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브랜딩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조금 더 신선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은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은 올해 400개 매장 문을 닫습니다. 현재 세일 감소를 겪고 있으면서 문 닫는 모든 매장은 미국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버거킹은 올해 이미 124개에 닫았는데요. 이럼에도 올해 첫 번째 4분기 세일 실적은 8.7%가 상승했습니다. 갭 그리고 바나나 리퍼블릭입니다. 올해 안에 북미에 있는 350개 매장을 닫을 것인데 이것도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와 또 스토어 방문객 숫자 감소에 적응하는 차원에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스토어는 한층 더 적은 사이즈의 생동감 넘치고 건강한 스토어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갭의 세일은 2022년 5%가 감소했고요. 많은 숫자의 갭, 바나나 리퍼블릭 스토어가 문을 닫지만 이곳의 다른 스토어들 또 우리 귀에 익숙한 올드 네이비와 애틀리타는 올해 더 많은 매장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인데요. 이것은 CEO 덕 맥밀런은 스토어 내 좀도둑, 샵리프팅이 많아지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고서는 추가의 매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20군데 닫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퍼포먼스가 낮은 곳 20군데 문을 닫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월마트는 미국 안에서만 여전히 4,624개 매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시티입니다. 이곳은 22개 문을 닫는데 올해 초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회복이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파산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빚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에 한층 더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노스트롬입니다. 이곳은 캐나다 전체에 있는 13개 매장과 캘리포니아 2군데 이 모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닫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범죄율의 증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원격 근무로 인한 세일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바이입니다. 올해 초 3월에 작년 마지막 4분기 세일이 9.3%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30개 매장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토어들은 리모델링을 거치고 이후에 추가 스토어를 문을 여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백화점 메이시스입니다. 2021년 31개 매장을 닫은 데 이어서 올해 추가로 4군데 몰 안의 매장을 닫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의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 로츠입니다. 이것도 원스톱 쇼핑센터로 콜로라도 주 안에 있는 올해 4군데 스토어 문을 닫으면서 그리고 추가로 문 닫는 것이 앞으로 줄지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고입니다. 사실 미래 그로서리 스토어로 각광을 받는 아마존 고인데요. 총 매장 31개 중에서 8군데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 차원에서 8개 이외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존 측에서는 아직도 이 아마존 고 포맷은 미래에 기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여는 로케이션에 더 집중하면서 한층 더 신중하게 매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타겟도 올해 4군데 문을 닫습니다. 40군데는 새로운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어서 로케이션에 따라서 문을 닫는 곳, 또 문을 여는 곳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올해 14군데 매장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일부 매장이 닫거나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매장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팬데믹으로 뒤집힌 세상에 생각대로 손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대형 사업체도 예외는 아니면서 우리 생활에 자연히 자리 잡은 브랜드 네임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디지털 세상이 바꿔놓은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트렌드를 일으키고 당분간 줄어들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쇼핑 방식은 철저히 변해가면서 대형 스토어들도 앞으로 더 크게 사라질 전망이라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